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투명 인간, 마지막 출근, 트리오 앙상블, 사냥꾼인데요. 먼저 마지막 출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나요? 11월 16일 방송된 아무튼 출근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지난 9개월간의 대장정의 쉼표를 찍는 마지막 출근 날로 방송이 됐는데요. 패션 모델부터 속옷 회사 CEO, 텍사스 트러커 등 다양한 직업군의 밥벌이 현장을 보여주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Let's go! 제 트럭 이름은 텍토마예요, 텍토마. 토탈 한 40톤 정도 되거든요, 무게가. 예. 이 트럭을 운행을 하면서 달리면 정말 기분이 좋고 좀 스트레스가 풀려요. Trucking is not a job. Trucking is a lifestyle. 티본, 티본. 트럭커로 일하고 있는 김도영입니다. 대표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셀러리맨의 신화라는 많이 이슈가 됐었거든요. 저도 이번 속옷 브랜드에서 CEO 김세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밥벌이 9년차 모델 신현지입니다. 2022년 SS 밀라노 패션위크에 스케줄을 하러 갔습니다. 제일 멋있어요. 소재, 팬츠, 날림 완벽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밴디 쇼가 끝났고요. 다음 게 콜타임이 1시까지인데 이미 2시간을 늦은 상황이었고요. 드라이버분이 일단 연락이 안 됐던 상황인데 돌발 상황이네. 아우 애타. 쇼에 늦어서 뛰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비하인드의 모습이죠. 어쩔 수 없어. 그냥 맞추려면 뭐 아까 멋지게 걸었는데, 그렇죠? 다음 쇼장에 도착을 했고요. 찾았어. 나 찾았다.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이제 모든 밀란 패션위크의 일정이 끝났고요. 저는 이제 파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가 시간을 좀 보내보려는데요. 전화 온다. 보슈? Now? 뭐야? 지금 루이비통 피팅을 하고 나왔는데 다음 피팅이 또 생겨가지고. 왜 바로 안 하시는 거예요, 피팅을? 이제 전 모델 피팅이 딜레이 되거나 이러면 기다려야 되고. 아이고. Yep, I'm here. 진짜 드디어 피팅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근데 H 브랜드잖아. 아, 지금 9시 반이 다 된 시간인데요. 뭐 옷을 트라이를 해봤는데 키가 작다는 피드백이 돌아왔어요. 피드백이. 이래서 정말 처음에는 멘탈 관리가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아이고. 쇼는 항상 서도 꿈의 무대고 설 때마다 가슴이 벅차는 쇼입니다.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행복감을 너무 줘서 이 힘들었던 거를 솔직히 다 잊게 만들 정도의 매력이 있는 직업이어서 99% 만족합니다. 너무 늦게 일어나서 나 진짜 미친놈이구나. 나 원래 콜라 싫어하는데.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 없다. 맞아요. 그 안에서 정말 위안도 받으셨고 또 용기도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또한 그랬거든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퇴근할게요. 그간 아무튼 출근은 브이로그 형식을 이용해서 직업의 다채로운 면모를 밀착 소개해 왔었는데요. 마지막 출근을 함께한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아무튼 출근 너무 좋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그래, 나도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싶음. 흐흐. 다른 사람의 직업과 삶이 궁금했는데 어느 직업 하나 쉬운 건 없네요. 예능적으로 잘 만들었고 신선했습니다. 벌써 종영이라니 아쉽네요. 아니 시즌1 종료라니 꼭 시즌2로 돌아오셔야 해요. 종영을 아쉬워하면서 시즌2를 기다린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시즌1의 마지막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상에 참 많은 직업군이 있고 여긴 밥벌이라고 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각 분야에서
저마다 고군분투하는 분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공감을 줬던 것 같고요. 마지막 회에 나온 얘기를 보면 신현지 씨가 탑 모델이지만 실질적인 밥벌이는 역시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성공한 분들한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런 고비들을 다 넘겼다라는 메시지를 잘 전해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옷 회사 CEO 얘기도 굉장히 지금 트렌드에 맞는 얘기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 조직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수직 체계로 많이 돼 있는데 여기는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하는 그런 회의 같은 게 굉장히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직업의 어떤 트렌드를 또 새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잘 다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출연자는 저는 텍사스 트러커 김도영 씨였던 것 같아요. 트럭을 모는 굉장히 고된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성실함과 또 그만의 또 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게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또 무엇보다 이 밥벌이 영상 끝에 본인의 자작곡을 이렇게 영상을 틀어줬는데 아무튼 출근했어 나 어제와 똑같이 변함없이 한 길만을 달려왔었잖아 밥벌이 16년 차 점점 힘이 빠지곤 했어 포기하고 싶을 때 가족을 위해 힘을 내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라는 포부와 함께 어린 시절 헤어졌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까지 담아냈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도 그 여운이 꽤 오래 가더라고요. 이런 김도영 씨 같은 출연자의 이 고되지만 귀한 밥벌이를 보고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존재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시즌2에도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출근은 굉장히 다양한 직장 생활을 보여주는데 직업 탐방의 세계 이런 식으로 약간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데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런 직업들이 존재하기에 우리 사회가 운영될 수 있고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프로그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인데요.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전체적인 회차를 보게 되면 직장에 있어서의 보람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하는 구성이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조직 문화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밥벌이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향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군을 조금 더 많이 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한국 사회의 어떤 노동을 잘 반영하고 있나라는 약간 질문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즌2를 하게 되면 이런 점은 조금 보완해서 프로그램만의 장점을 더 살려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투명인간입니다. 정덕현 위원이 준비하셨죠? 11월 16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집중 취재 M 코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법은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투명인간 500만 명이란 주제로 지금의 근로기준법 실효성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를 짚으며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김민정 씨는 안전진단 업체들이 모여 만든 협회에서 일하다 회원사 직원에게 폭언을 당했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전화를 받았어요. 야,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왜 나한테 야, 네가. 그게 제 일이 아니니까. 그게 네 일이지 뭐. 너 나한테 진짜 내일부터 말 걸면 진짜 죽여버린다 너. 김 씨는 지난 6월 결국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법은 김 씨 편이 아니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에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가 자유롭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괴롭혀도 되고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물건처럼 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피부관리업체 직원 최모 씨. 야근과 휴일 근무 수당 8개월치를 요구하자 사장은 카카오톡으로 최 씨를 해고했습니다.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 했지만 노동부는 아예 접수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건 5인 이상 사업체 얘기입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500만 명.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고 무제한 연장 근무를 시켜도 되고 휴일이나 야간 수당도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예외입니다. 이러니 편법으로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으로 만드는 꼼수까지 판칩니다. 이병헌 장례식장과 매점, 식당에서 10명 넘는 직원들이 일하는데 사업주가 그걸 다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든 겁니다. 노동자의 현실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더 열악하지만 법은 오히려 이들을 배제하고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배제 조항은 1998년과 2017년 두 차례 위헌 소송이 제기됐지만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이유로 두 번 다 기각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노동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보도였는데요.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임금과 복지도 안 좋은데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을 어느 근로자가 좋아하겠는가? 사실상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무법지대로 운영하라고 놔두는 꼴 아닌가요? 아무리 영세 사업장이라도 최소한의 선은 만들어줘야지. 현실에 맞는 노동법 제정 어려운 걸까요? 법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무엇을 보호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외면해온 부분을 MBC가 취재해주네요. 연속 보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위원들은 이번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시청자 댓글에도 있지만 외면해온 부분을 MBC가 취재를 해주네요 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이 지금 언론 환경에서 노동 담론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어요. 이게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도 굉장히 힘든 현실이지만 이들의 현실을 이제 조명하는 언론 보도마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보도가 좀 더 의미를 지닌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이제 헌법의 관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민주 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권리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현실을 점검을 했다라는 데서 저는 첫 보도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지점이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노동 전문 기자가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현장을 찾아간다는 취지만 해도 굉장히 시작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 문제를 전문 취재하는 차주혁 기자입니다. MBC에서 노동 전문 기자를 따로 두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노동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취재하겠다라는 각오가 엿보이는 부분이었는데요. 현재 근로기준법이 위헌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이렇게 조화해가면서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도라고 하는 것은 이 키워드처럼 보이지 않는 노동자를 끌어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시화하는 것, 이것이 보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날 보도는 보호받지 못하고 우리가 존재하는지도 잘 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참 시의적절했던 것 같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원들 대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찬성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 넘게 입법이 속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도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빠른 입법이 지금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 이어지는 연속 보도에서는 계속 이 입법 상황에서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역할로 해주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자리 잡고 500만 영세 근로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그날까지 뉴스데스크의 연속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사냥꾼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11월 17일 방송된 라디오스타 관련 키워드입니다. 잡거나 잡히거나 특집으로 꾸려진 이날은 장혁, 유호성 배우를 필두로 수요일 밤을 사로잡을 5인의 토크 사냥꾼이 출격했는데요. 느와르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한 실화를 전하며 안방에 큰 웃음을 안겼습니다. 우리 유호성 씨가 11년 만에 라스 출연인데 출연편이 라스 레전드인 거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 듣고 뭐 어떤 책 읽은 거예요? 아니 뭐 감옥으로부터 사세도 괜찮고 그다음에 나 감옥으로부터 사세요? 아 참 재밌었구나. 뭐가 그렇게 그때 재밌었어? 좀 반말한 거야? 내가 들었어. 한 번 예능 출연할 때마다 각오를 단단히 하신다고요? 지금 없어졌죠. 개콘도 그렇고 SNL 같은 경우도 맞아요. 그렇고 그 일종의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저기 개콘 안 되나요? 네, 오늘 개콘 안 되나요, 진짜? 그래. 아, 그럴 때 이렇게 있었죠. 여심 사로 멜로도 또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그 비법이 좀 있을까요? 각이 다르죠. 오른쪽은 조금 예리하면서 부드럽고 왼쪽은 좀 각이 그러네. 그러네. 멜로는 오른쪽, 어지간 오른쪽에서 가지고 약간의 미소. 영화 친구 원을 찍을 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다고요? 35살 때 그걸 이제 고등학생 역할을 해야 되니까 짐을 차고 그래서 독서를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다음 찍은 장면이 뭐냐면 이제 뺨따고 맞는 장면이에요.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죠. 가사가 주시면 손이 매워요.
김복준 씨. 실제 잠복 근무 중에 돌발 상황이 좀 많았다고요? 잠복 근무를 엄청 추웠거든요. 마침 거기 그 번데기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우리 선배님이 하루치 얼마입니까? 일단 그거 거기 있으니까 엄청 따뜻하더라고요. 퍼먹기도 하고 국물도 먹고. 일단 장사는 해야 되니까 막 퍼줬더니 손님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야, 장사 잘하네. 야, 복준이가 저런 게 또 있구나. 이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에피소드들이 눈길을 사로잡은 방송이었습니다. 이날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장혁 씨 너무 웃김. 연기 설명 너무 재밌어요. 멜로 한번 찍어주세요. 유호성 씨 마인드 다시 봤습니다. 폼 잡고 있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게 시청자를 위한 도리라니 레전드 편 탄생이요. 5명의 조합 은근 꿀잼이네요. 잘 봤습니다. 출연자들의 숨겨진 개그감에 즐거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액션과 로맨스, 코믹까지 5인 5색의 다채로운 토크가 펼쳐졌던 이날 방송. 위원들 어떻게 보셨나요? 방송 전에는 게스트 조합을 보고 웃을 일이 별로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게스트 2명이 아무래도 이제 영화 홍보성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에 맞춘 게스트의 어떤 자기적인 조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최선의 웃음을 이끌어냄으로써 어떤 라스만의 내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그 유일하게 방송인 출신이 아닌 그 김복준 교수가 게스트 한가운데 오히려 자리를 잡아서 어떤 토크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김복준 씨가 내가 데리고 오는 게 잡았었던 사람 데리고 이분이 어떤 토크의 구심점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이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줬고 또 전직 형사의 입장에서 그 영화 속의 수사 현장의 어떤 고증 부분을 짚어보면서 영화를 보면 조직폭력 배우들은 뭐 조직폭력배 세계에서는 돈도, 의리도, 로맨스도 없다. 웃음만 이끌어낸 게 아니라 토크를 굉장히 풍성하게 이끌어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웃긴 얘기를 한번 하면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다음 토크에서 항상 이렇게 지난 거를 끌어와서 더한 웃음을 만들어내거든요. 가령 이제 김복준 씨가 합치면 뭐 수십 단 됩니다. 유호성 씨 혼자 유단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유호성 씨는 개코 원숭이를 잘하시죠. 개코 원숭이 분장을 끌어서 개코 원숭이 유단자 아니세요? 이런 식으로 라스의 그 매력 포인트를 잘 보여준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라스만이 엮어낼 수 있는 주제로 이렇게 모인 회차였던 것 같아요. 장혁 씨와 유호성 씨, 김복준 교수는 형사라는 키워드로 묶고 윤영빈, 이정 씨는 이제 라스 진행자들과의 친분, 그들끼리의 친분으로 묶어서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장혁 씨가 형사 역할을 할 때 미란다 원칙이 안 외워져서 참 고민이다라고 하니까 옆에서 또 김복준 교수가 그걸 받아서 검거 딱 하면 그래갖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을 사임할 수 있다. 변호사 돈 있으면 사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연결시키면서 자연스러운 웃음을 줬고요. 다만 출연자들의 옛날 이야기에서 웃음을 끄집어내려고 했던 게 특히 유호성 씨 같은 경우에는 친구 이야기를 아직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라디오스타는 이 토크를 통해서 캐릭터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독보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캐릭터들을 잘 끄집어낸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호성 씨 같은 경우 아니오를 그렇게 남발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인상 보고도 위협감이 드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주먹 좀 하다 보면 아니 원래 이제 친구 전에는 코믹한 역할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친구 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아니야 많이 하시네. 습관성 아니오 남발 캐릭터 이렇게 좀 만드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좀 돋보였던 부분이 있었고 윤영빈 씨도 사실 이제 DP라는 그 드라마가 나와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육해 공군을 통틀어서 다루는 건 검거 1위. 이상한데. 본인이 개그맨인데 잘 못 웃긴다는 캐릭터를 전면으로 많이 내세우면서 웃기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이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재밌게 잘 꾸며낸 어떤 코너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트리오 앙상블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나요? 네, 11월 16일 방송된 TV 예술무대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고, 피아니스트 문재원, 첼리스트 심준호 씨가 함께 무대에 올랐는데요.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부터 아렌스키의 피아노 3중주까지 환상적인 트리오 앙상블을 선보이며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TV 예술무대 스페셜 MC로 하게 된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고입니다.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TV 예술무대에서 이렇게 3명 처음으로 트리오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심준호 씨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할 텐데요. 트리오 음악은 이런 매력이 있다. 한 가지. 실내악 입문하시기 제일 좋은 편성이에요. 트리오 자체가 들으시고 하기에 굉장히 좀 편하신 편성이라 생각해요. 가장 대중적이기도 하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곡으로 아렌스키 피아노 트리오 in D minor No. 1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직관하신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졸렸는데 TMO 보니까 잠이 다 사라졌어요. 와, 데니고, 문재원, 신준호 트리오라니 너무 심쿵하네요. 귀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연주로 귀호강 제대로 한 시간이었다는 호평이 많았습니다. 클래식계 핫한 아티스트들이 만나서 가슴 벅찬 앙상블을 보여줬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TMO가 이제 클래식맨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제 중계를 하고 있는데 클래식이 굉장히 대중과 가까워지는 그런 현장을 굉장히 잘 보여준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날 앙상블을 선보였던 세 아티스트의 공통점이 현재 크로스오버에 도전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데니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모 방송사의 그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문재원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크로스오버 싱어들과 가장 활발하게 협연을 하는 연주자예요. 그리고 심준호 첼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중뮤지션 정재영 씨와 같이 협연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꼭 이제 클래식 애호가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의 어떤 활동을 접한 대중들이 많은 상황에서 요즘의 젊은 예술가들이 관객과 어떻게 소통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줬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TV 예술 무대가 어떤 클래식과 대중의 연계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클래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을 계속해서 깨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점들을 좀 잘 보여준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중성과 완성도 모두 높은 수준의 무대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전 가장 좋았던 점은 이 데니고 씨가 스페셜 MC로 자신의 무대를 직접 소개하고 동료들과 대화를 이어나간 점이었는데요. 특히 TV 예술무대에 출연한다고 하면 저는 문재원 씨 피아니스트와 함께 하고 싶어요. 혹시 이거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비결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는 어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걸리게 되고 여기도 걸리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 비결 이런 거 없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잘해요. 그게 비결입니다.
자신이 가까이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가까운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클래식 아티스트들의 밝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이날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소프라노 이혜원 씨와 함께한 못 잊어 그 가곡 공연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는데요.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생각할 때 서구의 곡들을 많이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러면 이렇게 한국 가곡을 들을 때 역시 와닿는 면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공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TV 예술 무대를 통해 실력 있는 뮤지션들의 귀한 앙상블들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